자, 송쌤한국사 우리가 연재다 현재는 곧 역사다. 안녕하세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 송쌤입니다. 안녕. 미안해요. 자, 오늘 이 강의에서는요, 신라랑 또 가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미안. 신라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가야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가야의 쇠망까지 얘기를 해볼 거고요. 학습지는 7번 정리 모두 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 기분 마치 신라. 자, 여느 때와 같이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교과서 2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가 끝났어요. 자, 이제 신라 들어가 볼까요? 29페이지입니다. 삼국과 가야의 발전과 대관계였고요. 중단원, 그 중에서도 소단원, 삼국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라 부분입니다. 자, 신라의 성립과 체제 정비 들어갈 건데요. 자, 경주 일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자, 신라는 경주 일대에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로국, 사로 육국이 육촌이 박혁거세 집단을 중심으로 사로국을 건설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자, 박혁거세 집단입니다. 박혁거세 집단을 중심으로 사로국이 건국되는데요. 당시 진안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로국이라는 작은 소국이 신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사로국은 뛰어난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해서 신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신라는 초기에는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으로 추대되고요. 주요 집단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죠. 자,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박혁거사가 건국을 했었고요. 진안의 사로국으로 출발을 했었다고요. 초기에는 박석김성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신라의 왕호변천 요 부분 좀 잠깐 볼까요? 요거 같이 봤던 거 기억나시죠? 신라에서는 왕의 칭호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의 순서로 바뀌었다고요. 거서간은 왕 또는 귀인, 차차웅은 무당, 이사금은 연장자를 의미하고요. 내무랑은 최고 우두머리와 대군장을 의미하는 마룻간의 칭호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지증왕 때 돼서야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요. 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이었는데 자, 중요한 건 얘들아 순서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는 뭐 부정 않겠습니다만 알아두면 좋아요. 사료를 해석할 때 뭐가 더 앞에 얘기인지를 파악하기 되게 좋거든. 그래서 저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거차 이마가 왕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거차 이마 왕 막 이러면서 이마가 됐다 왕따시만 한 거야. 그래서 거차 이마 왕 미안. 아무튼 거차 이마왕인데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얘들아 왕호가 왜 계속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 말했잖아. 나는 이전에 있었던 박씨 거서관이랑 달라. 아니 난 그 전에 있었던 김씨 차차홍이랑은 달라. 아니 나는 그 전에 있었던 석씨 이사금들이랑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라니까. 왕이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왜? 중앙집권화가 늦었잖아. 왕을 한 명이 하지 못한 채로 계속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고. 이게 문제인 거지. 이해가? 자, 그럼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 왕호변천은 그런 왕권이 약했다는 것, 중앙집권화가 좀 늦었다는 거 보여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왕들부터 좀 보자. 제가 노란색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돌릴게요. 자, 내무랑입니다. 4세기 후반 내물마립간 때나 돼서야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자, 내물마립간은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을 이제서야 확립을 합니다. 이제 내무랑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박씨, 성씨는 왕 못해. 이제 김씨만 왕을 할 것이야! 하고선 때 얘기를 했다고. 왕을 부르는 칭호도 대군장이라는 뜻의 마립간으로 고쳤죠. 그래서 내물 마립간으로 우린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활발한 정복활동을 통해서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을 이때 다 장악합니다. CF. 얘들아, 우리 마한을 병합했던 왕도 우리 만난 적 있다? 어디? 마한이라고 하면 어디겠어? 그치? 백제야. 자, 목지국을 병합하는 데서 끝났던 건 고이왕이고요. 마한 지역 대부분을 명합한 건 누구야? 근초광이었었죠. 그지?
이해가시죠? 자, 5세기 들어서야 신라도 진안 지역을 대부분 병합했다고 말하는 백제 근초고왕이었고요. 자, 대외적으로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자, 중요한 거 우리 이미 배운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미 배운 거야. 왜와 가야의 연합 세력이 라고 나오는데 신라의 영역을 침입했네. 자, 그래서 누구한테 요청을 했어, 얘들아? 그렇지.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군사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군사를 보내 이를 물리친 일이 있었으니 이를 계기로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기도 했었지. 얘들아, 요걸 알려주는 유물 뭐였더라? 그렇지. say 호우명, 예 호우명, 예 호우명 그릇이었죠.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름 제가 옆에다가 써놓으라고 했어요. 호우명 그릇. 정확하게 말하면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 광개토 대왕명 호우였죠. 경주 호우총에서 왜 이 그릇이 발견이 됐겠냐는 거야. 광개토 대왕 이름을 쫙 쓴 걸. 우리말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트럼프 이름을 쫙 새겨놓은, 오바마 이름을 쫙 새겨놓은 그릇이 발견이 된 거야. 어디에서? 청와대 쪽에서. 이해가니? 뭐 요즘 같은 거랑은 좀 비교하기가 좀 그러네요. 아무튼 옛날 시절에는 광개토 대왕 만만세라고 얘기하면서 그 그릇이 그 호우총에서 발견됐다는 것만 봐도 아, 이때 당시에 광개토 대왕 기념품이 신라 전역에서 발굴이 되는구나. 아, 신라랑 고구려랑 겁나 긴밀했구나 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호우명 그릇 기억해 두시고요. 얘들아, 호우명 그릇 말고도 하나 더 우리 결과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렇지. 금관가야를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가야 연맹의 맹주가 바뀌었다. 누구로? 대가야로. 기억나시죠? 자, 서울 송파구에 몽촌토성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몽촌토성역 쪽을 아마 우리가 봉촌토성과 풍납토성을 아마 우리가 한성이 아닐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례성은 좀 풍납토성에 가깝고요. 몽촌토성 쪽은 좀 그 한성이 커지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실 가시면 그 근처입니다. 약간 핑크빛, 핫핑크의 8호선이 있는데 그게 요 위례성과 한성지구를 좀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왜 백제 얘기했죠? Sorry. 자, 그럼 페이지를 옮겨볼까요? 자, 지금까지 내무라마 하나 봤어. 자, 신라를 봐야 되죠.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 교과서 33페이지입니다. 자, 33페이지를 보기 전에 어디 먼저 보고 오시면 되냐면 바로 옆에 32페이지입니다. 고구려가 5세기에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신라가 위축됐다는 얘기도 했었죠.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고요.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견제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33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가볼까요?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 자, 신라는 6세기 초에 지증왕 때 본격적인 제도 정비를 실시한다라고 나와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6세기 신라의 왕. 몇 명? 3명의 왕. 그래서 6세기 사망의 시대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6세기 사망의 시대 첫 번째 왕은 무슨 왕? 지증왕이죠. 이름도 어쩜 지증왕일까요? 그 다음 버풍왕. 예, 버풍왕 우리 만난 적 있었죠, 이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왕. 진짜 흥했던 왕 진흥왕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증왕입니다. 자, 지증왕이 없었으면 사실 6세기는 시작하지 못했죠. 본격적인 제도 정비를 실시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라 이름을 신라로 이때서야 결정해. 자,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로국, 사로벌, 뭐 설아벌, 사로. 엄청 많은 이름으로 돌려가면서 불렀다? 이것도 돌려갔어, 심지어. 확립을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왕의 칭호도 이제 겨우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바꿨고요.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경을 장려합니다. 얘들아, 얼마나 발전 늦었는지 느낌 오세요? 우경이 뭐게요, 우경이? 자, 우경이 뭐냐면 이거예요. 전원일기 BGM 아세요? 서로 바꾸는 겁니다. 소우자예요. 서로 바꾸는 거야. 서로 농사 짓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우 소로 농사 짓는 걸 장려했다고. 다른 나라는 소는 뭐야, 막 철제 농기구 겁나 열심히 사용해가지고 진짜 농업 생산이 무지하게 발전 뿜뿜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우경하고요. 심지어 순장을 이제 겨우 금지합니다. 부여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순장 맞아요. 이건 완전 사실은 인권 유린이잖아. 옛날식이야. 순장 없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신라는 엄청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장을 이제서 금지하고요. 수도와 지방의 행정구역도 정리하게 되는데 특히 지방행정구역을 주와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몇 주 몇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지방관에 파견을 하죠. 나름 한 일은 되게 많아요. 울릉도 일대인 우산국을 정복하죠. 얘들아,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것까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산국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쌤이 강조를 하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게요? 세상신라TV. 노래 들으셨나요? 맞습니다. 독도를 끼고 있는 섬 울릉도입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예요. 지금의 울릉도. 우산국은 이때 점령을 하고요. 명실공히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으로 편입되는 순간인 겁니다. 사실 당시 우산국에 살고 있었던 애들은 누가 토벌을 했냐면 나무사자를 만들어서 신라장군 이사부를 보내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방금 얘기했죠? 그치? 더더군다나 이제 러이 전쟁 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오기면 정말 곤란해 하시면서 누가 오셔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하하하하 웃는다. 하하하하. 네. 그래서 지증왕 때인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세기 두 번째 왕 버풍왕 얘기해 볼까요? 자,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리들을 17등급으로 나눴다 그래서 관등제를 완벽하게 이때 정비를 하거든요. 통치체제를 정비해요. 관등제를 정비하고요. 공복이라 그래서 복색으로 서열을 구분시켜요. 공무원들이 입는 옷이라 그래서 공복을 제정을 해서요.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얘들아, 이거 너무 늦은 것 같지 않니? 인간적으로? 그치? 관등제 정비. 이건 버풍왕 때예요. 자, 그리고 병부를 설치해서 군권을 장악한다라고 나오는데요. 병부가 뭐냐면 병부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방부예요. 국방부. 그러니까 병부가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군권을 어떻게 했었냐면 병부, 국방부가 따로 없어서 막 왕이 귀족회의 때 그러니까 화백들 그러면 대등들 모아놓고 막 굽실굽실 하는 거야. 나 이번에 전쟁을 하는데 군사가 필요한데 니네 귀족들이 군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굽신굽신 해야지만 군사를 겨우겨우 동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중앙군 같은 것도 거의 못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병부를 설치함으로써 중앙 군대를 만들고 왕이 군권을 장악함으로써 군사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얘들아. 명실공히 엄청나게 이미 약해져 있었던 김관가야를 이때 먹습니다. 신라가. 금강가야를 먹게 돼요. 어머 세상에. 금강가야 기억나시죠? 광개토대왕 때 엄청나게 약해져 있었던 거. 자, 그리고 건원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합니다. 연호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사실은 광개토대왕도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었는데요. 연호라는 건 얘들아, 얘기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연호는 연의 이름이에요. 니언을 부르는 이름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019년은 연호를 수연으로 정해서 수연 탄생을 기념하는 걸로 하겠다. 수연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2019년을 삼겠다 딱 하겠죠. 수연 탄생 20주년이에요. 20주년. 자, 그래서 미안. 2019년은 수연 1년이 되는 거야. 그럼 내년은 뭐가 돼? 2020년은 수연 2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연 3년, 수연 4년, 수연 5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자, 이게 근데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호를 제정한다는 건요. 연호가 제정된 이전의 시대랑 이 이후의 시대는 완벽하게 다른 시대라는 거야. 년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야. 야, 2019년부터는 2018년까지의 세상과는 너무 다를 거야. 왜? 수연 탄생 20주년. 수연이가 이제 21살이 되는 거거든. 미안. 자, 그러니까 연호를 쓴다는 거는 엄청난 자부심이 뿜뿜한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 백성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연호를 제정한다는 건 법흥왕이 얘기하는 거야. 이전의 신라와는 나는 완벽히 다른 신라를 꾸며낼 거야. 아니, 세상의 중심은 나 법흥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가? 그런데 이 연호는요. 그래서 이거는 자부심을 뜻하는 거고 연의 이름인데 중요한 건 이건 원래 중국의 엄청 큰 나라들, 뭐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나왔던 그런 큰 나라들의 황제만 정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 힘이 약할 때는 중국의 연호를 보통 빌려 써요. 중국의 황제가 정한 연호를. 중국의 황제들은 등극하고 난 다음부터 자, 짐이 등극한 이래부터는 이전의 시대와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연호를 정하겠노라 하고서는 연호를 만약에 중국의 황제가 송수라고 정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세계는 다 송수 1년, 송수 2년을 다 같이 쓰는 거야. 이해가? 그런 거였는데 이런 중국만 쓰는 칭호를 갖다가 우리 법흥왕이 썼다는 거는 우린 중국만큼 큰 나라야 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라는 거지. 이해가니? 실제로 이렇게 연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물론 우리나라엔 그걸로 쳐들어온 적은 없으나 이것 다 문제 삼은 경우는 되게 많았죠. 자, 여기까지가 연호였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불교를 공인했죠. 우린 이거 공부했다? 불교를 공인한 거? 그런데 그냥 공인하지도 못했어. 왜냐면 신하들이 계속해서 반대했거든. 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불교를 공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빰빰. 이차돈은 왜 죽어야만 했을 것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중앙집권화 과정에 대해서 엄청 강조한 이유가 있어. 얘들아,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왕권을 계속해서 강화를 견제하고 있는 귀족들은 다 뭐 출신이니? 그렇지, 군장 출신이야. 군장들은 각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 출신들이지, 그지? 그 부족은 대부분 뭘 믿냐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처럼 말을 믿거나 소를 믿거나 개를 믿거나 돼지를 믿거나 물을 믿거나 뭐 나름대로 지네들의 조상신을 믿거나 호랑이를 믿거나 곰을 믿거나 한단 말이야. 이해가? 자, 잘 기억해둬야 돼. 각 부족마다 믿는 신들이 다 달랐다고. 그런데 걔네들이 연맹왕국으로 맺어진 거야. 그리고 그게 고대 국가로 성장한 거잖아. 그지? 각 귀족들은 믿는 신이 달랐었어. 이해가? 여기까지 왔어? 신라는 귀족의 권한이 무지하게 막강합니다. 왜? 왕권의 강화가 굉장히 늦었었거든. 이제 겨우 6세기, 겨우 관등제를 마련한 거야. 얼마나 왕권이 약했겠어. 왕은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너무나도 수용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불교는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6세기니까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 왜? 신하들마다 믿는 신들이 다 달랐거든. 그리고 그 신하들은 자신들의 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들이 부족장으로서의 권한을 누렸었던 시절에 그 모시던 신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여기 지방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통솔하기에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그 종교는. 자, 모두 다 같이 호랑이 신께 절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 군장들은 옛날에는 재정일치였으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그때 당시 부족민들, 지금은 부족은 없어졌지만 그 지방화 됐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호랑이께 다들 절하면서 그 귀족들의 말을 따라갔단 말이야. 귀족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사실 예전에 그 부족 신들, 호랑이, 곰 같은 애들이 기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신라의 그 힘센 귀족들은. 그래서 얘네가 어쩔 수 없이 이차돈이 죽어가면서까지 신비함을 보임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법흥왕은 이 불교를 너무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던 자신이 정말 아끼던 이차돈이 찾아와서 저의 목을 치십시오. 신이 한 일이 일어나 모두가 다 불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고서 얘기를 한 거야. 자, 법흥왕은 솔직히 거기에서 그래도 어떻게 너의 목을 치느냐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오예 싶었겠죠. 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차돈의 목을 칩니다. 팍 했더니 목을 쳤더니 부앙 하면서 막 그 흰 피가 갑자기 솟아오르네. 원래 빨간 피가 솟아올라야 되잖아. 흰 피가 솟아오르는 거야. 그래서 막 옆에 흰 피가 쫙 위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니 옆에 막 꽃비가 내렸다는 거야. 하얀 꽃비가. 그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에요. 순교비죠. 별 그지 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약간 이해하기 좋게 우리식으로 좀 그림을 표현해주면 sorry. 잘 안 보여서요. 이건데.
왜 갑자기 맨 앞으로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죠. 좀 잔인한가요? 여기 위에 보면은 웃고 있는 2차돈이 막 이러고 있죠. 망나니가 딱 목을 쳤는데. 그래서 이게 이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날아가서요. 바로 근처에 있는 산 위에 이렇게 똑하니 앉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절까지 만들죠. 그래서 결국 힘들게 버풍왕은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자, 버풍왕이 했었던 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병부도 설치하고요. 이건 좀 넘어요. 관등제를 마련해서 공복을 제정시키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독자적인 연호인 건원을 사용하게 했고요. 불교도 공인했었죠. 여기까지가 버풍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흥왕 가볼까요? 자, 전성기를 누렸던 진흥왕입니다. 6세기 중반 진흥왕 때에 이래서 크게 평창하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먼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화랑도라는 게 뭘까요? 자, 화랑도라는 거는요, 저 예쁘고 용모가 단정한 청년들을 뽑아서요. 원래 보이스카우트예요. 산천을 뛰놀면서 무술을 연마하다가 요걸 갖다 국가조직으로 개편을 하면서 얘네를 군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총알바지로 써요. 맨 앞에다가 들이밀어서요. 이분에 엄청 곱게. 그리고서는 그냥 혼자 말 타고 나가는 거야. 일기토하듯이. 적진으로 혼자 뛰어들어서 야, 나를 죽이든가 적장과 나는 혼자 1대1로 다이다이 뜨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오겠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기, 개죽음을 당하기가 부지기수였는데 중요한 건 얘들아,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뒤에 있던 군인들이 사기가 충만해진다는 거야. 저 젊은 애도 저렇게 앞으로 나가서 죽는데 기껏해야 12살에서 16, 17 이렇게 어린애들이었거든. 걔네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데 저 화랑들을 보고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싸워보자! 라는 사기, 군사 내 사기를 북돋게 되는 거죠. 진흥왕이 머리 겁나 잘 쓴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화랑도가 지켜야 될 5가지 규율을 갖다가 세속 5개라고 불리거든? 자, 이거만 봐도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시, 임전무태, 살생유택 얘기한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는 택해서 죽이고, 교우를 할 때는 친구들과를 신뢰로 하고, 서로 이렇게 친할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과 친할 때는 효를 다할 것이며, 임금을 대할 때는 충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심지어 임전무태야, 이름이. 얘들아, 지켜야 되는 규칙에 임전무태가 있네. 전쟁에 임할 때는 절대 후퇴하지 말 것. 차라리 죽든가. 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머리를 진짜 쓴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서는 군대의 사기를 북돋는데 아주 크게 활용을 하죠. 화랑도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제성왕과 연합하여 나오는데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백제에서 공부한 얘기인데 백제성왕과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 상류를 차지했네. 먼저 얘들아 요거 기억해 둘게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한강 상류를 먼저 차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백제로부터요 다시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아 버려. 그러면 상류 플러스 하류를 다 신라가 가져간 거지. 그래서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왕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잖아. 그리고 나서 관사선정투에서 성왕을 전사시켰었고요. 자, 고령의 대가야를 병합해 있는데요.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낙동강 유역 차지하고요.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함흥평야까지 진출을 했었대요. 이거는 고구려 애들한테서 뺏어온 내용들이었고요. 다시 나중에 또 빼앗기긴 합니다. 이러한 영토 팽창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진흥왕은요, 여러분, 자기 애가 뿜뿜했던 애예요. 나는 정말 멋있어. 나는 진짜로 흥하게 했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기의 나에 대한 사랑을 널리 알리고자 뭐를 심어? 비석을 그렇게 세웠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단양신라 적성비. 왜? 척경비, 북한산 순수비, 황토령 순수비, 마운영 순수비 등 순수비 4개까지 비석을 세웁니다. 자, 그럼 우리 비석을 하나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요 지도를 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여기서 지도를 한번 크게 키워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순서대로 잘. 자, 먼저 어디부터 가냐면 단양 적성비입니다. 단양 신라 적성비 여기 보이시죠? 이게 어디야? 한강 상류야, 여기가 얘들아. 성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단양 신라 적성비, 단양 지역에, 충북 단양 지역에 딱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류까지 빼앗잖아. 성왕 뒤통수 쳐서. 그래서 한강 하류 쪽, 지금 서울 북한산에 있어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받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러니까 가야, 미안해. 가야, 그 중에서도 대가야 지역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창원에 있는 임나가라, 그리고 빗벌가야, 그래서 여기 가야 지역을 또 정복하거든? 그래서 신라진흥왕 척경비라 그래서 여기까지 내국경 하는 거를 또 세워요. 이것도 역시 순수비입니다. 자, 그리고 황초령비, 마운령비까지 세운다고 여기 함흥평야까지 진출해서 고구려 함흥평야까지 진출해서 그래서 각 비석들을 하나씩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순서대로 잘 기억해 볼게요.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먼저 받고 어느 순서대로 받기 시작했는지. 잘 정리하셨죠? 자, 우린 여기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양신라 적성비를 먼저 세웠지. 한강, 하류랜다, 미안해. 상류였죠. 한강 상류. 자,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네. 한강, 하류까지 다 먹고 나서, 성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녕척경비였죠. 창녕척경비. 자, 창녕척경비는 가야 지역이었어요. 창원 지역, 경남 창원 지역. 그리고 황초령, 마운령까지. 마운령이랑 황초령 순수비, 황초령, 마운령까지 얘네들은 고구려를 친 거였죠. 함흥평야. 자, 다시 한번 단양신라 적성비는 고구려를 친 거는 맞아. 그런데 성왕이랑 같이 합류했던 거지. 상류를 먹고 난 다음에 성왕으로부터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까지 빼앗아 왔죠. 자, 그리고 가야 지역까지 창녕 축척건비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순수한 내용을 정리했다라 그래서 요거를 순수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순수비라는 게 뭐냐면 왕이 거기를 한번 거닐러 왔다는 뜻이야. 친히 거닐러 왔다라는 뜻이거든. 왕이 거닐러 왔다. 그래서 왕이 거닐어서 진짜 심지어 바꿔 간 거야. 자기 애가 진짜 뿜뿜했던 거 보이시죠? 비석마다 진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순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를 점령하고 세웠는지도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신라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가야를 보죠. 가야는 어려운 부분이 정말 1도 없어요. 왜? 우리 다 한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교과서는요. 30페이지 펼치시면 되고요. 가야 들어갑니다. 자, 교과서 30페이지 가야입니다.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자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입니다. 얘들아, 변한 지역이니 잘 정리해 놓자. 우리가 기억해 두셨죠? 진안에서는 사로국 신라였고요. 마한에서는 백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변한 지역에서는 뭐? 가야가 성립하고 발전합니다. 얘들아, 변한 지역에서 원래 뭐가 제일 많이 났어? 철이 진짜 많이 났다? 그래서 가야도 변환에서 나오니까 가야도 철이 진짜 생산이 많이 돼요. 자, 가야는 연맹왕국이었고요. 맹주, 첫 번째 맹주, 정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비매의 금강가야였습니다. 그치? 김수로가 이끌었던. 자, 금강가야는 자 벌써 나와버렸네요. 철을 생산합니다. 각종 철제 무기를 만들었었고요. 철기를 만들어 사용할 때, 청기를 사용할 때 쓰는 덩이쇠를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었죠. 쇳덩이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낙동강하류의 해상교육을 바탕으로요. 낙랑군 외등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고요.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던 김해의 금강가야가 언제 갑자기 약해졌어? 5세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쳐들어왔었잖아. 그래서 타격을 입은 금강가야는 맹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고요. 자, 금강가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진짜 몇 개 안 돼요. 자, 이게 금강가야에서 출토됐었던 어떤 한 무덤인데 무덤을 보면 여기 쇳덩이들 모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화폐로서 기능했었던 덩이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쟤 되게 부자였다는 거죠? 자, 가야는 왜랑 좀 친했던 것 같아요. 일본입니다. 요게 가야의 톡인데 굉장히 정교하고 이쁘죠? 그런데 이 가야 톡이랑 굉장히, 아이고 미안해, 유사한 토기들이 일본에서도 발견이 된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는 게 가야 토기의 특징이거든? 자, 요게 일본의 스에키 토기라는 토기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밑에 구멍이 뚫려 있죠. 가야 토기도 딱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가야 토기랑 똑같은 모습. 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본 문화 가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고대 문화 가서.
자, 그럼 이제 가야가 세망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보죠. 이거 우리 이미 다 봤던 내용이네. 가야의 발전과 세망이고요. 교과서는 34페이지 펼치시면 돼요. 자, 34페이지 가야의 발전과 세망 부분입니다.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고구려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얘들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지도 확인할게요. 교과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자, 김해는요, 바닷가였습니다. 금강가야고요. 요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후기가야 연맹, 대가야 고령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바닷가였던 김해와는 달리 고령 지역, 대가야가 있는 고령 지역은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도 농업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었고요. 역시 풍부한 철산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5세기 후반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소백산맥 서쪽까지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거기에다가 중국 남조의 사신을 보내고요. 신라에 침입한 고구려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자, 그냥 발전했다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내용이 나오면 이건 고령의 대가야 얘기지 금강가야 얘기가 아니야 정도는 확실하게 구분 지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가야 연맹은 각 소국이 동자적인 정치 기반을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왕권 강화하지 못했고 중앙 집권하지 못했잖아. 그리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한 그 위치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서 압력을 계속 받은 거야. 그래서 위축이 됩니다. 대가야는 신라랑 결혼 동맹까지 맺으면서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자, 기억해 두셔야 되죠? 532년 금강가야는 누구한테 병합이 됩니까? 신라의 무슨 왕? 그렇지, 버풍왕한테 병합이 되고요. 562년 대가야는 누구한테? 그렇지, 진흥왕에게 병합이 됐었죠. 그러면서 가야 연맹은 해체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가야는 소국 연맹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 집권화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의 삼국시대하고 얘기를 하고는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백제와 가야를 보았습니다. 우리 라이언 너무 귀엽죠?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 29, 31, 34페이지 백제, 그리고 29, 30페이지에 어머, 몇 신라가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 백제랑 가야 부분 공부해봤습니다. 백제래. 신라랑 가야 부분 공부해봤고요. 수업 시간에는 08번 학습지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신 내용들은 학습지로 좀 미리 정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